패스트트랙 전국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의 총선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1호 공약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청년 경제 정책 등의 화두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건데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또다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여성이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음식이 든 쟁반을 던져 논란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 곧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전시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각축장이 됐던 전시회 뒷얘기를 잠시 뒤 취재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예선을 치르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이란과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면 일찌감치 8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7시부터 도쿄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대한민국 대 이란의 경기 생중계가 있어서 2시간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첫 소식으로 석 달 정도 남은 총선의 화두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를 뒤흔든 이른바 패스트트랙 전국이 사실상 내일이면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먼저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얼굴과도 같은 1호 공약부터 황예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올라갑니다.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쯤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총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호 공약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카테고리로 청년 경제 관계 등이 있다며 청년 주거, 생활비 절감 등이 연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고려했을 때 청년 주거에 관한 공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공약 1호로 공수처법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당초 부동산 등의 정책을 검토하다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정의당은 벌써 청년 기초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1호로 발표하며 청년 표심 살리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이번 달 중에 청년을 중심으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번 총선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 출신입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유독 많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인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 못 쓰게 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일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야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 소식은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하는 포스터,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을 내세우며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강조합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내 경선 때 이 같은 이력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청와대 등의 이력 표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력 자체가 사실인데 못 쓰게 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허용해야 본선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처럼 청와대 출신은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정부 출신은 차관급 이상일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호남 등 일부 지역은 이 같은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지율 차이가 커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신에 대해 특혜나 불이익 없이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달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른바 위성 정당명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내일이면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진행 중인 한국당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새로운 정당의 이름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것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명의 운명도 결정되는 겁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따로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를 세울 계획이던 한국당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여권 출신인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 위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결정 구조가 그렇지 않다며 개인적인 영향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사일을 쏴 여객기를 추락시켜 176명을 숨지게 한 이란 정부가 피해 국가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8년 전 단교했던 캐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사과 전화를 걸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건데 이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이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최루탄이 발사됐고 이란 주재 영국 대사가 한때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 시내의 공과대학 앞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격추당한 여객기에 탔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집회는 혁명수비대와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이어졌습니다. برای بی‌کفایتی یه عده برای نالایق بودن یه عده برای این جمع شدیم. 테헤란에선 최대 1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비판 구호를 외쳤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란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롬 맥케어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한때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선동하려 했다는 건데 이란 외무부의 개입으로 3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근거 없이 체포한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정부 집회는 시라즈와 이스파한 등 지방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용감하고 오래 견뎌온 이란 국민에게란 제목입니다. 영어는 물론 이란 파르시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나의 정부는 계속해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란 정부를 향해선 평화로운 시위자들에 대한 학살이나 인터넷 차단은 안 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렇게 수세에 몰리면서 미국 측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격이 정당했는지를 놓고는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사일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176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가 임박한 위협이었는지 묻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I can reveal that I believe it would have been 4 embassies.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위협이 있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were a series of imminent attacks that were being plotted by Qasem Soleimani. We don't know precisely when and we don't know precisely where, but it was real. 의회는 대사관 공격 계획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이 협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격추로 이란 군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강경파가 위축되고 온건 성향의 대미 협상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예,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로 제시한 숫자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5억 달러라는 숫자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They paid us $500 million. They're going to pay us a lot more.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네, 먼저 이 5억 달러라는 금액인데요.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이 끝난 직후 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5억 달러 얘기를 또 한 번 꺼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책정된 한국의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이는 787억 원 오른 액수로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6,77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5억 달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주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텔레비전 세트를 모두 만들고 선박도 만드는 부유한 나라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 부자 나라인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보냈다는 미군 숫자도 계속 부풀려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만 2천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숫자 부풀리기로 해석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번 총액이 한 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협상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숫자를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 이는 지난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현재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고 이 미국 협상팀도 이 금액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 수준을 상당히 낮춘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 매각되는 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거라고 한 건데요. 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일본 NHK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입니다. 이어 한국에 우선 이 협정을 확실히 지키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중국 성향, 그러니까 대만 독립 성향의 차잉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타이베이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대만이 이겼다. 차잉잉원 총통의 재선이 확정되자 터져나온 시민들의 환호입니다. 표대결을 펼쳤던 국민당 한거위 후보에게 이긴 게 아니라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에 승리했다는 국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차잉잉원 총통의 취임 일성도 대만 독립이었습니다. 台湾人民拒绝一国两制，坚持主权跟民主的生活方式。那么，身为台湾的总统，
就必须在台湾的民意的 반중파 총통의 재선에 중국의 대응은 긴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에 대한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당선 배후에 비열한 수단이 난무했다며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반대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자며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주권 수호를 앞세워 중국의 반기를 든 대만과 이것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선 중국. 여기에 대만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앞세운 미국까지 더해지면서 3국 간의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지난주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바로 자세한 목록을 냈는데도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맞섰는데 오늘 청와대가 또다시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낸 상세 목록은 나중에 제시한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목록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자치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되는 상세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목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보여줬다는 상세 목록은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검찰 임의대로 작성한 목록이었다는 겁니다. 또 영장 제시 단계에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수시간 뒤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도 또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때인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장모 전 선임 행정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법원에서 받은 영장과 더불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한 여성이 백화점 보안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음식이 든 쟁반을 던지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 피해 직원부터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백화점 보안 요원에게 물컵을 던집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더니 앞에 놓인 쟁반을 그대로 뒤엎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고 직원을 잡아당기는 등 거친 행동을 이어갑니다. 백화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다른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백화점 지하 휴식 공간에서 소란을 피운 건 지난 10일 오후 1시쯤입니다. 소리를 좀 크게 지르시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옆에 있는 고객들이 컴플레인 전화를 했어요. 사건 이후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고 조회수는 60만 회를 넘겼습니다. 당시 백화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여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직원들과 해당 여성을 직접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개통한 지 3개월이 좀 넘은 김포도시철도에서 절반 넘는 간부들이 같은 날 다 같이 퇴임했습니다. 노조는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대처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이 신생 철도 자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 김포공항역,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연이어 내려옵니다. 이곳 김포공항역에서 양촌역까지 10개의 역사로 연결된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9월 28일 개통됐습니다. 열차 2칸이 무인철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 기준 하루 6만 명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개통한 지 3개월여 만에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15명 중 10명이 퇴임했습니다. 여기로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모 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년을 1년 남기고 이직한 임직원들이
한날 한시에 회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그동안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줄자 부서별로 서너 명이 3교대 근무로 일을 메우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이런 인력 구조에선 안전사고 같은 돌발 상황의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3개월뿐이 안 됐거든요. 뭐 안정화됐다고 지금 보기도 힘든 상태에서 좀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노동자들한테는 좀 심각한 안전 위험이 된다고. 회사 측은 개통이 늦어져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개통이 연기됨에 따라서 인계라든가 좀 차질이 생긴 것이죠. 비상근무 체계로 지금 직무 대행을 해서 회사 측은 이달 안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어서 인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번 설에도 기차 타고 고향 가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기차가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명의 피해를 봤는데 절반 넘는 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걸로 확인됐는데요. 유미애 기자가 어떻게 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3년간 열차가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20만 6천여 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지연 피해는 55만 명이 넘습니다. 기차가 20분 이상 늦어지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지연됐을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도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2명 중 1명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연된 시간이 20분에서 40분 사이라면 구매한 표의 12.5%, 1시간이 넘었다면 50%를 되돌려받습니다. 이때 현금이나 카드로 받지 않고 다음에 비용을 할인해주는 할인증으로 받아야 현금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리고 또 이런 데서 좀 붙여놓고 이래서 보상 절차도 좀 배상 절차도 간단하게 좀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더 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직접 지연 보상금 정보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서 렛츠 코레일을 누릅니다. 이어 종합 이용 안내를 누른 후 승차권 이용 안내, 열차 지연을 차례로 눌러야 합니다. 첫 화면부터 4번을 검색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연 보상금 정보가 이처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최근 영화 백두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기상 전문 기자가 한 차례 분석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백두산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연구팀이 실제로 따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댐이 무너져 한강에 거대한 해일이 일고 강진으로 초고층 빌딩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화 백두산의 장면입니다. 영화 속 상상일 뿐이지만 백두산의 실태를 제대로 관측하고 감시할 우리 연구팀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백두산 화산연구단입니다. 땅 및 마그마의 움직임을 관찰해 폭발 가능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4년간 16억여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백두산 남북공동연구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해온 백두산 관련 연구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백두산엔 꼭대기부터 약 5km 아래에 마그마가 넓게 퍼져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가장 컸던 폭발은 고려시대인 946년입니다. 2000년대 들어 꼭대기 근방에선 지진이 3000번 넘게 일어났고 천지 온도가 83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들로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게다가 이런 전봇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들을 땅 속으로 집어넣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땅 안으로 넣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전봇대 수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에 쓰러지고 넘어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봇대를 넘어뜨리는 건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지나가던 보행자까지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도 걱정입니다. 많은 전선이 얽혀 있는데 이렇게 전주가 기울어질 정도입니다. 특히 불이 날 경우 전선들 때문에 불길이 확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차로와 보행로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둘이 같이 걸어오는데 길이 좁아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차가 지나갈 때 위험한 것 같기도.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중화율은 59%, 100%인 런던과 파리에 비해 낮습니다. 시내에서도 지역 편차가 큽니다. 중구, 강남, 종로, 송파는 70%를 훌쩍 넘는 반면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30%대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국전력이 반, 서울시와 구청이 나머지 반을 부담합니다. 살림이 어려운 구청은 사업 신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못해죠.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우리가 반을 지원해 주는데. 심해지는 안전 양극화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신기술의 향연을 펼친 세계 최대 IT 제품 전시회 CES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을 직접 취재한 박영우 기자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와 경쟁 관계인 일본과 중국은 이번에 어떤 제품을 내놨는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가전업체의 변신과 중국 업체의 한국 제품 베끼기가 묘한 대조를 이뤘는데 박영우 기자입니다. 사이드미러는 카메라로 대신했고 운전석은 모니터로 채웠습니다. 일본 가전업체 소니가 처음 공개한 자율주행차입니다. 한때 한국과 대만에 밀려 부진했던 소니가 신사업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일본 가전업체 파나소닉은 고화질 8K 프로젝터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세계 최초로 8K 방식으로 생중계되는 점을 노린 마케팅입니다. 대만 폭스콘에 인수된 뒤 저가 TV로 활로를 찾은 샤프는 이번엔 프리미엄 8K TV를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기업은 예년보다 적게 참여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 대표 기업이 빠지면서인지 화제를 일으킨 제품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제품을 베끼다시피 한 걸 전시한 업체가 여럿 있어 눈총을 샀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선보인 의류 관리기는 국내 업체 제품과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따라 가로 세로로 움직이는 TV입니다. 역시 국내 제품과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능도 같습니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건 화웨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폴더블 폰을 전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폴더블 폰입니다.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CES는 단순한 가전 전시회가 아니죠. 미래 먹거리의 흐름을 엿보면서 각국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영장이기도 한데요. 미처 리포트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뒷얘기 풍성했는데 산업팀 박영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직접 다녀왔죠? 네. 올해에는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게 화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지금 두 명의 사람이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좀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 같으신가요? 사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답은 모두 다 컴퓨터가 만든 가짜 인간들입니다. 예.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 네. 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번에는 로봇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직접 보니까 그 사과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작은 AI 로봇입니다. 그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나오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로봇이랑 상당히 같은? 비슷하게 네. 생겼죠. 실제로 똑똑하기도 합니다. 이 집안의 다양한 가전제품들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일정 거리를 두고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해서 이 동반자 로봇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밖에 또 음식을 만들거나 예. 또 나르기도 하고요. 이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업종 사이에 좀 허물어진 장벽도 큰 특징이었다고 하던데, 뭐 소니가 뭐 자동차를 전시하고 현대차가 항공기를 전시하고 이런 상황 실제로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네, 저도 좀 처음 보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가전회사 부스에 갔더니 자동차가 전시가 네. 돼 있고 또 자동차 회사 공간에는 차는 없고 이 항공기가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전기 트럭을, 또 자동차 회사 포드는 이 두 발로 짐을 옮기는 로봇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는 이 업종 간 경계가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는 점 역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업계는 어땠는지도 매우 궁금한데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고요? 네, 뭐 많이 봤었는데요. 먼저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과 중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뒤늦게 인공지능 관련 정책 부서를 만드는 등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미 한 발 좀 늦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 정부하고 국회가 이 한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올해부턴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은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올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이나 은행 등 기본적인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낸 자녀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도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로 낸 돈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으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급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유라 씨의 무단 결석을 눈감아준 담임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출결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미국 조지아 영화 비평가 협회가 주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상을 휩쓸었습니다. 기생충은 우리나라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도 노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를 휩쓸면서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이동식 주택이 파괴되며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엘라베마주에서는 토네이도로 3명이 희생됐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왕실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장남인 찰스 왕세자, 손자인 윌리엄 왕세손, 해리 왕자 등 4명이 참석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입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축구 중계로 조금 일찍 찾아뵀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